시장은 갈 길 간다. 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도 간만에 동의 한번. 오늘 뭐 굉장히 사이 좋아지셨는데. 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2부 허니문 끝났습니다. 아, 네. 최근에 압구정 뭐 100억도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하락의 징조라고 해버리면. 자, 결국 구독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이 과연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이미 뭐 변곡점은 지났는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정책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대랄까? 하여튼 걱정? 변곡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런 전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안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선 이후에 뭐 지금의 큰 흐름,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이렇게 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시장은 갈 길 간다. 네, 그렇죠. 네네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도 간만에 동의 한번. 오늘 뭐 굉장히 사이 좋아지셨는데. 네, 갑자기 이제 2부 시작은 좀 훈훈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은 조기 대선이었잖아요. 장기 대선하고 집값이 폭등했으니까 그때 약간 추억, 또 나쁘게 말하면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 추억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되지 않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올라가는 구간이었고요. 올라가는 구간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주춤하다가 올라간 거고, 지금은 올라가는 구간이 아닌데, 우리가 왜 착각하냐면 강남 3구 같은 한강벨트, 과천, 분당 같은 경기도 일부 지역들 집값이 계속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 뉴스는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뉴스만 보면 서울 집값이 다 올라가고 경기도 집값이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상승 구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또 폭등하겠구나라고 하는데, 저는 시장에 달려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정책을 뭐 집값 잡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집값은 더 올라가고 대책 많이 발표되다가 결국에는 정권을 넘겨줬다라는 게 그분들도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동산 신중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제 안 건드리고 싶은데 라는 마음, 지금도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나서서 가만히 있는 사자의 코트를 막 잡아당기는 일은 저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본다면 시장에 달려있는 거지 차기 정부에 달려있지 않다. 차기 정부도 지금 실용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지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윤석열 정부와 비슷하게 갈 것이고, 규제를 푸는데 국회에서 안 풀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일단은 관망,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심한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뭐 대선 결과 상관없이 시장은 뭐 그대로 갈 길을 갈 거다. 그러면 두 분의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랑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갈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데, 뭐 상반기, 하반기, 내년 이렇게 하면 갑자기 내년 되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하고 7월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그 기준선에 있지만, 6월하고 7월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똑같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장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서울만 보면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물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전형적으로 시장의 변곡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준 상태에서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럼 나도 안 팔래? 이러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부동산원의 그 주택 매매 가격 주간 지수를 보면, 매매 가격은 아니고 이제 조사한 지수를 보면 서초구가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헤드라인이나 전문가들이 분석하냐면, 서초구에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오르고 있대요. 천만의 말씀. 서초구에요, 5월에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6채가 거래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4채는요 공공이 거래되고 임대 거래 물량이어서 그거 빼면 2채밖에 거래가 안 돼요. 2채가 거래됐는데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죠? 네. 그런데 왜 오르느냐?
그건 뭐냐면 수요가 없어요. 근데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니까 호가가 오르는 거예요. 호가가. 안 팔아. 난 이 가격에. 안 사? 어때? 그런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수요가 준 상태에서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호가가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가격의 하락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게 제가 전망하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2부 허니문 끝났습니다. 아, 네. 결론은 그거잖아요. 뭐 하반기에 서울도 강남도 집값 떨어질 거다. 거래량이 뭐 3월, 4월보다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줄어들 수는 있는데 확대 재지정이 돼도 4월에도 거의 6천 건 가까이 되는 상당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노도강에서 거래를 주도했을까요? 뭐 물론 강남 3구가 거래를 주도했다라고 제가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 비싼 아파트가 최근에 압구정 뭐 100억도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거래량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100억 거래한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만은 한 개, 두 개, 세 개씩 거래가 돼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요. 매물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락의 징조라고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이제 제가 전체 전국이 상승장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은 이제 양극화, 저는 똘똘한 안차라고 보는데 불안해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게 성동구도 지금 뭐 계속 신고가 나오고 뭐 풍선효과라면 풍선효과고 어떻게든 마포 성동구도 지금 계속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저한테도 문의 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성동구 어디라도 성수 사고 싶은데 강남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수요들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아도 아파트 거래라는 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어떨 때 떨어지냐면 집주인들은 2022년 12월, 2023년 1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불확실성? 야, 어떻게 되지? 야, 이 상태면 미국이 기준금리 한 8%까지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런 구간, 공포가 지배가 될 때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무슨 공포가 지배가 됩니까? 차기 정부 정책이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튀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기준금리 5월 금통위 때 내리겠죠? 피치는 뭐 1.75까지 내린다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오바라고 보더라도 하반기에 한 번 더 내리더라도 내립니다. 스트레스 데이터 3단계 이미 2단계 하고 있고 3단계 가면 연봉 1억인 분이 대출한도 2천만 원 줄어드는데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게 한강벨트잖아요. 마포, 뭐 강남 3구, 용산구는 당연하고 성동, 강동, 동작인데 이미 이들 지역들은 저는 이제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은 뛰어넘었다. 이제 자산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치명적으로 저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급 물량 내년에 입주 물량이 2만 뭐 몇천 호가 나온다고 하는데 청년 임대주택들 뭐 청년 주택들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로 따져보면 상당수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전세 가격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고가 똘똘한 한 채, 지금 다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왜 팔아야 되며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굳이 안 사야 될 이유가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사겠으나 그들만의 리그는 저는 오히려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거는 내년, 후내년에도 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조 자체는 이미 우리가 저성장, 장기 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똘똘한 지역으로 예전에는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돈 좀 있는 부자라는 분들이 뭐 꼬마 빌딩도 사고 상가도 사고 지식산업센터도 사고 뭐 지방에 땅도 좀 사고 했는데 최근에는 안 사더라고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수익률도 안 나오는 꼬마 빌딩, 물론 강남이나 용산은 좀 거래가 됩니다만 그냥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가져갈래? 라는 게 최근의 자산가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상승 흐름 유지된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자칫 어떤 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금리가 더 내려간다, 대출 금리가 내려간다,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강남 한강벨트 집값은 천정이 올라갔는데 우리도 만에 하나라도 따라가야지라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면 하반기나 내년에 다른 지역들,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도 집값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시장도 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월세 시장 어떻게 대선 이후에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 3법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정책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인데 뭐 김만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입주 물량이 일부 좀 감소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월세가 상승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이냐라는 건데 사실은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히 적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임차 수요자들이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의 거의 25%가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 또 대출을 받아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이 들어가냐면 월세가 증가해요. 그래서 뭐 반전세라든가 반월세 이런 계약 비중이 증가하죠. 그래서 전세 가격의 상승폭은 둔화되면서 그다음에 월세 가격은 오를 수 있다. 그런 전망을 일단 시장 측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가 우리가 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특히 전세 가격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가 증가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살던 사람들이 실수요로 전환되겠지. 사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아까도 동의하셨는데 지금 투자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다주택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정책이 유지된다면 전월세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투자자가 증가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때문에 뭐 전세가 올라가서 집값이 오르랄까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선상은 없다.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실거주자니까 야 전세 가격 올라주니까 차라리 내 돈 보태서 살래라는 게 사실 예전의 트렌드였죠. 그런데 제가 전제해드렸죠. 지금의 전세 보증금도 대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그래서 큰 폭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 수요로 전환되기도 힘들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겠지만 이게 또 집값을 올리는 일종의 기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전월세 시장은 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특히 월세가 월세가 오를 수 있다는 올라간다. 거죠. 네. 어떻게 같은 의견이신가요? 반은 공감합니다. 반이요. 반 50% 공감합니다. 50%. 일단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월세 시대는 시작이 됐죠. 특히 이제 아파트, 비아파트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비아파트 시장은 이제 월세로 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비아파트 전세 사기 우려 또는 보증보험 한도 축소 또 전세 대출도 요즘 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비아파트 시장에 용감하게 전세로 들어갈 만한 사람은 저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빌라 시장에. 그러면 월세는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월세가 늘어나긴 합니다. 이제 앞서서 말했듯이 전세금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집주인이 안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을 올리고요. 안 되면 이제 반전세. 1억 올랐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뭐 그러면 한 2, 30만 원 더 받을래 라고 해서 반전세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는 반전세는 더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내년 2026년, 2027년 저는 2029년까지 보고 있는데 2029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합니다. 2030년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2030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 올해 분양 물량을 감안해 본다면 2029년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뭐 전세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압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뭐 너도 나도 다 갭 투자는 안 하겠으나 일정 부분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매매 가격을 엄청나게 밀어 올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상황에 따라서 또 하락 요인은 아니잖아요. 상승 요인인데 그 상승 요인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지 상승 요인은 맞습니다. 전세 가격 떨어지질 않잖아요. 2026년에 전세 가격 떨어지겠습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갈지 조금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저는 상승 압력은 존재합니다. 결국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두 분의 전문가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지만 전월세 시장은 계속 좀 올라갈 거다라는 데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양극화가 지금 진행 중인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 서울에서도 뭐 강남만 올라가고 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이런 양극화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균열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양극화는 항상 그 지속되기 되게 힘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하 소장님이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리 인상 얘기를 드셨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사후 판단이에요. 지금 그런 조건에서는 지금 세계 경제는요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지금 관세를 30% 매긴다고 하고 한국 수출이 10% 감소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가 폭락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2년 후에 자 2024년 말부터 강남 집값이 떨어져서 2025년까지 떨어졌어 라고 하면 5년 후에 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야 그때는 특수했어. 관세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조금 더 그런 어떤 사후적 판단보다 지금 시장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집값이 왜 오르는지. 그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수요보다 매물이 훨씬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모든 자산 가격은요, 거품이 언제 형성되냐면 공급이 줄 때 발생해요. 그렇죠? 최근에 브라질에서 닭이 생산 안 되면서 우리나라 치킨 값이 이제 급등할 거예요. 자, 이 급등 현상은 이유가 뭡니까?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지속될까요? 이제 난리 날 겁니다. 이제는 노개들도요, 양산에서 이제는 병아리 만든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엄청 닭 생산이 많아질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할 때 이루어진 가격은 항상 불안정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게 전형적으로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근데 이거를 보고 외부 자꾸 경제를 얘기하면 이거는 사후 판단이라는 거죠. 100% 공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닭하고 지금 부동산 아파트를 비교하면 닭은 새끼감이 6개월이면 자라지. 전제해 드릴게요. 네. 공급이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년 전에요. 서울의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5,000세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매물량이요. 매물량. 예.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9만 호까지 증가했다가 갑자기 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하는데 지금 8만 가구로 줄었어요. 2달 만에요. 네. 이렇게 공급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이제 두 종류가 있죠. 네. 아파트를 많이 짓는 절대 공급 분양이 있고 분양 입주 물량이 있고 집주인들이 내놓는 이제 상대적인 공급이 있는데 이제 그 매물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 뭐 우리가 건설사들이 짓는 입주 물량은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건 우리가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매물에 대해서 최근에 뭐 매물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뭐 하는데 사실은 가격이 떨어질 때 필요한 매물은 급매물이에요. 호가를 떨어뜨린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인데 자 요즘 다주택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전처럼 임대 사업자도 쉽지 않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집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채 아니면 많아야 두 채 정도가 아마 93%예요. 그러면 내 전 재산인데 내 전 재산이 미국 국채가 떨어졌다고 그거 팔고 뭐 할 건데요. 얼마나 신중한데 그 하나 있는 주택을 뭐 국제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물 나오는 거는 호가를 어느 정도 올려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지. 그거는 가격 하락과 관계없는 매물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극화 얘기했잖아요. 저 양극화 지속된다고 봅니다. 계속. 네. 이건 시대 흐름이니까요. 시대 흐름.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장기 침체 진입했습니다. 지금.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어디가 살아남았습니까? 장기 침체 들어갔을 때. 중심지. 일본은 뭐 도쿄나 오사카나 교토나 뭐 지방 거점 도시들 있잖아요. 후쿠오카나. 우리는 거점 도시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서울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불안할수록 위기일수록 더 확실한 거, 안전을 찾는데 안전이 어딥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무너졌죠. 상가도 무너졌죠. 지방도 무너졌죠. 남아있는 게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그나마 황금성이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곳에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 문제는 저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국 뭐
우문을 한번 좀 드릴 건데 정책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건지 혹은 지금 말씀 주셨던 지금 뭐 미 국채 금리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외부 경제 흐름에 따라서 조금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지 어느 쪽에 조금 포커스를 좀 두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하신 두 가지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지금의 본질을 말씀드렸다고요. 수요 공급으로 이루어진. 전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얘기 드린 거예요. 수요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늘어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공급이 많이 줄었다. 즉 매도 물량이. 그런데 이렇게 지속 줄은 상태는 불가능하다. 이제 다시 팔기 시작할 거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정책과 대외 경제 흐름이 속도를 결정하겠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를 더 강화하고 막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파는 게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반대로 경기가 확 좋아집니다. 대한민국이. 줄고 있는 수요가 다시 증가하겠죠. 아니면 공급이 확 더 줄든지. 그런데 그 속도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 속도를 제가 예측하고 있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하락의 모습이 나오고 내년도에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거기에서 뭐 정책이라든가 대외 경제 변수가 큰 변동이 일어나서 그 속도를 달리게 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락 가능성이 일단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일단 배제를 하는 거고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상을 한다면 일단 뭐 금리라든지 뭐 입주 물량 이런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뭐 갑자기 금리가 미국이 뭐 다이내믹하게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한국은 좀 내린다고 보는데 저는 가장 변수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하는데 그조차도 일각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실용주의일까? 뭐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건 이제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입 비율, 세율이 있는데 우리 공시가격 현실화는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60%까지 내렸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거 60은 너무한 거 아니야? 한 80까지는 올려야지 이렇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는데 집주인들 좀 짜증나죠. 고가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보유세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게 이제 양도세거든요. 보유세를 왜 올리냐면 너 부담스럽지? 야, 감당하기 힘들잖아. 그냥 팔어. 매물로 나오게. 매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세율 6에서 45%에서 규제지역들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를 더 붙이니까 최고세율이 75%, 지방세까지 82.5%, 10억 남으면 8억 세금 내야 되는데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국자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팝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 아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가지고 갈란다. 매물이 안 나옵니다. 매물 잠김 현상. 강남 집값 더 올라가죠. 시장에 자극을 줬으니까. 양도세 오히려 더 올리지 않을까? 그냥 유예를 폐지하고 그대로 원래대로 규제지역은 저는 중과세를 하지 않을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시장에 자극을 주게 되고 자극을 주게 되면 엉뚱한 대로 튀거든요. 시장은. 저는 그럴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정착에 달렸다. 주인들이 올라가는데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사려는 사람들도 마음이 똑같잖아요. 사실 결국에 지금의 가격이 과연 적정한 수준이냐라는 게 전 중요해 보이는데 그게 한강이든 뭐 강남이든 둘 다 적정하지 않다. 그건 이유는 분명합니다.